이 미디에이션이 조종인데요. MED 플러스 아이에이션이 합쳐진 말이에요. MED 플러스 아이에이션. 그 중에 접두어 MED. MED 이게 사실 그리스의 접두어인데 우리 단어에서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영어 중에서 MED가 들어간 게 뭐 있을까요? 메디컬. 메디칼, 메디션. 공통점이 뭘 것 같아? MED의 뜻이 치료야. 그래서 조종은 양당사장의 관계에 얽혀 있는 것들을 치유해 주는 역할이에요. 조종 역할. 그거를 조종이라고 하는데, 조종. 양당사자가 수용하는 중립적인 제3자. 양당사자가 동의해야 돼요. 제가 어제 사례 얘기할 때 한 어머니가 자기 자녀와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 제가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왜냐면은 한 사람만 수용하고 한 사람 수용하지 않으면은 이거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조건가가 되기 위해서 제가 어머니의 요청이 아니고 제3자인 이모를 불러다가 이모가 요청하면은 이모도 엄마를 신뢰하고 이모가 조카도 신뢰하니까는 조종가를 초빙했을 때 양 당사자로부터 다 신뢰, 수용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 또는 협상에 개입하는 것을 조종이라고 한다. 근데 이때 제3자인 조종가, 이건 우리가 이제 우리의 표현을 한다면 화쟁법사. 화쟁법사는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내지 않고 당사자가 스스로 수용 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게 화쟁법사예요. 어떠한 안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세히 나올 텐데 왜 우리는 지금 조정이 필요하냐면요. 사람들이 대단히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힘의 지배, 대단히 어떤 강자, 위에 이런 부분에 어떤 지배가 있기 때문에 강자와 약자 뭐 이런 사람의 관계를 풀려면은 제3자가 풀어주지 않으면 당사자께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강자의 논리대로 문제가 해결되고 내용이 결정되고 계속 갈등은 지속화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치가 높고 그러면 아주 심하고 존중하는 부분들이 별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세대 갈등이 가장 크게 나오는 거예요. 세대 갈등. 다른 나라는 그 전에 어떤 합리성이라는 것들을 배워가지고 했는데 우리 합리성이 아니에요. 기존의 전통과 권리에 의해서 이 세대 차이 갈등은 이렇게 각 시기마다 세대 차이는 있었어요. 세대 차이. 30년의 간극이 있으면은 생각과 경험의 차이에 의해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그걸 세대 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대 갈등이라고 해요. 아마 우리 그 승가공동체도 이제 가장 큰, 뭐 가장 보편적인 어느 조직이나 다 문제되는 게 세대 갈등이에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서로의 간극이.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세대 갈등은 그냥 차이로 봤는데 이제는 완전히 가치관의 차이로 가치관의 차이. 완전히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대가 이제는. 특히 예전에는 우리가 어른들한테 배웠어요. 어른들한테. 농경사회나 약간 산업화가 좀 더딘 데서 전부 옛날 사람이 했던 거 경험을 배워서 내가 살아가는 게 이제 주로 살아가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옛날 사람의 방식은 현실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IT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나이가 많으면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나이가 많을수록 몰라. 세대가 워낙 급하게 변화돼가지고 예전의 경험, 예전의 지식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야. 그건 뭐예요?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습관에 의해서 자기가 예전 거 배웠던 것을 내가 나 때는 말이야 그게 먹혔어요. 지금 나 때야 하면 그건 낡은 거야. 완전 써먹을 수도 없는 거야. 우리가
수만 없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 IT, 특히 폰을 중심으로 의 변화는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잖아요. 저만 해도 그나마 IT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하는 사람이 불구하고 이제 뭐 새로운 거 하려면은 물어봐야 돼, 자식들한테.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자식이 선생인 거야. 그러니까 완전 지위가 역할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예전에 그러한 경험, 지식을 중심으로 몰고 가려고 하면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조직은 지금 세대 갈등이 가장 큰 문제예요. 특히 저는 앞으로 더 심해지는 게 제가 요즘 책 하나 읽었는데 충격적인 책이 있는데 팽창의 사회, 축소의 사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팽창의 사회예요. 팽창. 더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 성장도 계속 5% 이상 올라가는 이런 시기였었어요. 지금은 인구가 엄청 줄어들어요. 그리고 경제 성장도 이제는 5% 미만이에요. 5%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5% 성장은 성장이 아니에요. 지네와 작년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5% 미만이라면 작년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대학교 나오면은 그냥 취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대학교 나와서 취직이 안 돼요. 대학원 나와도 취직이 안 돼요. 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축소의 사회, 팽창의 사회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팽창의 사회는 그나마 잉여가 있어요. 잉여, 남는 게. 내가 더 많이 먹지 못하지만 그래도 굶지 않고 먹었어요. 이렇게. 축소의 사회는 뭐예요? 안 남아요. 도리어 적은 것 같고 더 많이 경쟁을 해야 돼요. 축소의 사회는 경쟁이 아주 심각해져요. 경쟁이 심해진다는 건 왜 갈등이 좀 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인고의 가치를 알아요. 인고 참을 인자, 쓸 고자. 참고 노력하면은 결과는 좋아질 거라 생각해요. 지금 좋은 거보다 너 나중에 나이 먹고 힘없을 때 편안하게 살려면은 지금 힘들지만 좀 참어. 그리고 너도 곧 그 자리에 좋은 조건에 올라갈 거야. 이게 인구의 가치예요. 지금 행자가 들어왔고 스님 초반에 했는데 너 지금 힘들지? 다 우리 때보다 더 심했어. 하지만 좀 참고 기다려봐. 너도 좋은 게 중간층 되기 시작하고 좀 나아질 거고 이게 여기서 인구의 가치. 나중에 좋아질 거다. 지금이 아닌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 고통을 참는, 인내하는 게 우리의 기존의 가치관이었어요. 그게 가르침이고 경험이고 세계관이었어요. 지금 젊은 사람의 가치는 뭐예요? 나우. 지금. 비록 나중에 거짓말 하지 마. 비록 지금 작더라도 지금 줘야 돼요. 작더라도 나중에 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지금 작더라도 지금 줘야지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젊은 사람들 그건 뭐라 그래요? 소확행의 가치예요. 작지만 확실한 지금의 행복. 이걸 더 지향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뭐예요? 지금은 비록 적지만 나중에 완전히 이러한 가치에 의해서 모든 판단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예요. 이건. 그래서 우리 세대의 문제, 나이 드시는 분과 이 차이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는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갈등이 심해지고 있던 거예요. 사회가. 그래서 이제는 이런 서로 경제도 작아지니까 먹을 것 적어지고 더 경쟁이 심해져. 또 사회의 IT 문화가 변화되고 이 지식사회 속에서 어떤 많이 아는 사람의 지위도 달라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갈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많아진 갈등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게 지금 절실한 게 누구냐면은 조종자예요. 이런 문제를 조율해주고 합의하게 만드는 이 역할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저는 지금 첫 시간에 왜 지금 화쟁일까라고 이제 총장 선생님 말씀하실 텐데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한국 사회가 전 세계적 갈등이 제일 심한 나라인 거 알죠? K-팝, K-문화, K-컬처가 전 세계에 올라가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제일 갈등이 심한 나라. 제일 갈등이 심한 나라가 터키, 그다음에 한국.
뭐 이 정도 된다. 뭐 1, 2등, 1, 2등 돼요. 그럼 몇십 년째. 앞으로 점점 좀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때로 종교가 왜 필요할까?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지금 절실한 이유가 뭐냐면 종교 역할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 어쩌면은 이제는 가장 중립적이고 제3자적 관점 속에서 이런 사회적 갈등, 사람과의 갈등, 관계적 갈등들을 푸는 역할을 지금 종교가 해줘야 될 때가 아니냐. 안 그러면 사람들이 갈등 속에서 부딪히면서 나이 때문에 서로 적은 먹거리 때문에 이념 때문에 너무나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좀 해결책들을 제시해줍니다. 어쩌면 그런 측면에서는 특히 우리 불교가 그걸 가장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 종교가 되게 공격적이고 대단히 이런 갈등 문제 해결하는 데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불교가 지금 이 시대에 더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사회적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쪽에서 이런 싸움을 말리는 갈등 조절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갈등 조정을 좀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정과 우리가 하는 화제는 다른 거다. 기존에 알고 있는 조정은 뭐예요? 주로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주로 양보하거나 적당하게 조율해서 합의하는 방식인데 우리 갈등 조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나중에 좀 얘기를 좀 더 해야지 좀 이해할 것 같은데 장난점마다 일부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갈등 조정 해결의 경험상 90%, 98, 9% 정도 된다 했잖아요. 지금 별로 안 믿죠, 그죠? 제가 갈등 조정을 제가 하면은 사람들 관계를 다 회복시켜주는 데가 98, 9% 정도 된다. 거의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이 놀라운 비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길래 싸우는 사람이 화해를 하게 되는가에 관한 부분에서는 첫 번째, 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는 중립적이에요. 이제 시인들이 이제 화쟁 법사가 돼서 갈등 당사자들을 화해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럴 때 시인들 역할은 철저하게 중립적이에요. 어느 편도 들면 안 돼요. 어느 편도. 아까 그 스님 중에 노스님과 고양주 간의 문제를 스님이 푸신다면은 고양주 편도 아니고 노스님 편도 아니어야지 인정해요. 그래야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양당사의 의견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어렵죠. 제일 어려운 게 중립이에요. 알고 있는 관계가 있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안으로 굽히는 파일도 있고 복잡한데 중립을 지킨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어떻든 간에 화진 법사, 조정거예요. 어느 편도 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어제 잠깐 말씀드린 중에서 지리산 댐 국토부에서는 댐을 크게 짓겠다는 거고 실상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생명연대 지리산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은 반대하는 이걸 조정을 하는데 저는 계속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이게 대단히 공격을 당해요. 뭐냐면은 조정회의를 한 번은 국토부가 오송에 했어요. 세종 신도시에. 그러니까 거기서 한 번 회의하고 한 번은 저기 실상사에서 회의를 해요. 근데 오송은 기차가 있으니까 쉽게 다닐 수 있는데 실상사까지 가면 제가 자가용 안 타고 다니니까는 대중교통 타고 다니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대전역에 내리고 국토부 사람들이 저를 픽업해가지고 실상사로 갔어요. 조정회 하러 가는데 제가 조정 갔는데 그쪽 거 타고 갔네요. 딱 내리자마자 눈뜨기 잘 봐. 왜 그치 타고? 왜 그치 타고? 그래서 회의를 제안하는데 니네 오다가 미리 짰어.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당사자들은 저 사람이 누구 편이야?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립을 지킨다는 게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사람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부. 그래서 조정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게 중요한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더 힘든 건 뭐냐면은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게 아니고 나아가서 모두로부터 자기 편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 당사자로부터 다 호감적인 그런 관계 형성을 해야 되는 게 조정들. 중립인데 호감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 항상 머릿속에 화두에 저도 지금 이제 그러면 일단 의뢰를 해올 때 A, B 양측 어디에선가는 조정자에게 일을 의뢰해 오잖아요. 그럼 수임료도 어느 누군가는 주잖아요. 그럼 팔은 안으로 굽는데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이 난 더 좋은데 그런 감정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어느 지금 수탁기관에서 저한테 조정을 의뢰했어요. 그 직원들 같은데 그러면 그 기관에서 저한테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얘기를 해요. 내가 돈을 양 당사자한테 봐야 되는데 이쪽에서 기관에서 돈 받고 있다. 그 나머지 돈도 당신이 내야 된다. 하지만 돈 없지 않냐. 그래서 내가 뭐 하나 부탁을 하겠다. 그걸 대신 수익으로 받겠다. 라고 해서 내가 책을 하나 보내요. 아까 했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을 하나 사서 봐주는 거를 내가 이쪽 돈 받은 거 같은 가치로 보겠다. 당신도 그만큼 책을 보고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들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당신은 돈을 안 내는 대신에 그 책을 읽고 마음을 열어라. 그걸 내가 돈을 받은 거로 하겠다. 다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럼 양쪽에서 비용을 똑같이 원래는 양쪽에서 모두 받는 게 제일 내는 좋죠. 거예요? 제일 좋죠. 그럼 상대가 이거 조정과 초청하는 걸 동의한 다음에 공동 결제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그 갈등 조정이 공공기관 한전하고 피해주민과 갈등이잖아요. 그럼 제가 한전한테 돈을 받죠. 그렇죠. 그럼 제가 피해주한테 얘기를 하죠. 근데 한전한테 돈을 받고 있다. 여러분들은 돈을 내셔야 될 돈이 없지 않느냐. 그죠? 그러면 당신 나중에 이기면은 일정 부분들을 사회적 환원에 쓰기로 약속을 하자. 그럼 주민 중에 그 사건 주민 중에 그럼 한전에서 돈 받고 하면 한전 사람 그 뜻을 대변할 텐데 어떻게 내가 요구하는 거를 들어준다고 보장할 수 있냐? 난 못 믿는다, 안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믿겠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조정 안 할 건지 안 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조정은요. 나중에 그다음 얘기할 건데 조정은 자율성이에요.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지 조정이 진행돼요. 한 사람이라도 억지로 마음을 낸 게 아니고 억지로 시켜서 했다. 조정이 안 돼요. 왜?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 감정을 안 열어놓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장만 하지 속마음을 얘기를 안 하죠. 더군다나 해결 방식은 제시도 안 해요. 그게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지 조정이 시작돼요. 이거 형식적인 대화 아니야? 라고 거부하면 못해요. 그렇지 않다. 왜 그걸 거부하는가도 끌어내게 하는 부분이 요즘 적극적으로 화쟁밥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나 대화 안 해! 라는 사람한테 왜 대화를 안 해? 어떻게 하면 대화를 하겠어? 그게 뭐예요? 대화의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작업까지. 최근 들어서. 그 다음에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유결정은 뭐예요? 당사자 동의하에 시작했죠. 그 다음에 하다가 나 안 해. 결정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관둘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조정가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쟤네 거짓말 했으면 안 해. 언제든지 조정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게 약속이에요. 이거 뭐예요? 최종 결정은 누구예요? 본인이 사인을 한 것만이 유효하다. 제3자가 중간에 여기 다 들어보니까 이겁니다. 이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조정은 당사자 모두 동의해야지 시작하고 하다가 당사자 중 누가 일방이라도 안 해 그러면 스톱. 최종적으로 자기가 사인을 해야지, 최종 합의서에 사인을 해야지 이게 유효한 합의라고.
자율적 모든 게. 자 여기서 그래서 자 조정이 성공됐다. 누구 탓에 성공된 거예요? 어려운 조정이 성공한 거는 조종가가 잘해서. 조정이 결렬됐다. 누구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아니죠. 당사자들이 자율적인 해결책을 안 낸 거지. 그게 없어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당사자의 의지와 지혜를 갖고서는 조정이 참여하는 거예요. 사실. 조종가는 그런 거를 판을 띄워주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판을 벌려주고. 하여튼 그 모든 결정, 제가 하는 방식은 자율적 결정인 거지 제3자가 중간에 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 당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가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적 결정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겠지만은 시작할 때도 동의서를 받아요. 내 스스로 원해서 한다. 나는 언제든지 중간에 관둘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가 다 사인해야지 이건 유효한 거다라는 약속을 다 받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조종이 되게 진지하게 가요. 그리고 상대를 공격하지 않아요. 상대를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뛰쳐나가요. 상대가 없으면은 이건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갈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뛰어나가면은 내가 원하는 말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조정입니다. 막 욕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욕을 하고 싶죠 감정대로. 하지만 욕하는 순간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럼 결렬되는 거예요. 나도 결정권 있지만 상대방도 결정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대단히 자제하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율적 결정이라는 이 단어가 되게 상징적이지만 진행에서 되게 묘한 역할을 하게 돼요. 조정이 성공할 수 있는 100%의 성공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조종가, 화쟁법상은 대단히 중립적이고 두 번째는 자율적 결정이라는 시스템 갖고 세 번째가 비밀 유지. 이 조종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는 절대 비밀이에요. 바깥에 나가서 얘기하라. 마을 주민들이 얘기하지 않을까요? 할머니들은? 맞아. 그 더 중요한 거는 일단 마을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마을 주민 다 오지 않거든요. 마을 주민 대표 3명, 한전 3명, 저 이렇게 앉아서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이 회의에서 나오는 것들은 최종 합의서를 만들기 전까지는 중간에 있었던 비밀이다. 근데 그거를 대표자끼리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돌아가서 또 자기 그거랑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합의 초안까지는 비공개로 하고 소위 이 피해자는 마을 주민 특성상 마을 주민 전체 의견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내용을 공개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죠. 알아야 돼. 이 문제의 결정권자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조정회의 과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공개. 자, 왜 비공개 규칙을 정할까요? 비공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갈 것 같았는데 괜히 말을 그러니까 공개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원하는 대로 갈 그러니까 거. 불필요한 잡음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쵸. 필요 없는 불필요한 자본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조정 합의를 하는 과정에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나가기 시작하는 순간 서로 이거에 대해서 너 잘났어, 내 잘났어, 이건 더 받아야 돼. 그러면서 아무 합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제3자가 개입하지 않도록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날씨,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던질 때 뭘 원하세요? 그랬죠? 그죠? 보관 문제. 아니, 뭐라냐면은 그 스님은 뭘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시고 맞다. 이끌어냈거든요. 그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럼 원하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할 생각은 없어요. 선생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선생님 오늘 이왕 자리 마련됐으니까 좀 이렇게
이 자리에서 행자가 있고 또 제3자인 저도 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 한번 실컷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급적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할지는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이 문제의 고민, 해결됐으면 원하는 바를 얘기할 거라고요. 이제 좀 더 틀렸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열어주시면 또 더 다양한 진짜 뭐 이게 내가 이 행대를 받아야 될지 말할지 고민이 드는 순간을 이렇게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인데 가급적 많은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걸 요약 정리해주고 과거가 아닌 미래 의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